새벽 5시 박선옥은 어김없이 잠에서 깼다. 환갑을 넘긴 몸이지만 평생 습관이 된 이른 기상은 여전했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당신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선옥은 현관 옆 작은 재단에 놓인 남편 사진에 인사를 건넸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3년 전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런 표정이었다. 나 혼자라도 잘 버티고 있어. 걱정 마. 선옥은 남편 사진 앞에 국화를 갈아주며 중얼거렸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물에 닿자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꼈다. 평생 시골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다져진 억센 손이지만 이제는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뻣뻣해졌다. 마당 한쪽에서는 딸 은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3이 된 딸은 남편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에 들어와 산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다연아, 빨리 세수하고 밥 먹어. 학교 늦겠어. 8살 손녀 다연이 잠옷 차림으로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다연은 선옥의 치마폭에 안기며 환하게 웃었다. 선옥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이 아이만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다연이 어서 들어가서 세수하자. 할머니가 맛있는 계란 후라이 해줄게. 선옥은 다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는 사위 정우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36의 정우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직 상태였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우가 건성으로 인사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연의 아침을 준비했다. 계란을 후라이팬에 올리면서 정우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듯 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집 정말 잘 지어졌네요. 부모님께서 참 좋은 곳에 집을 지으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으신 집이니까. 선옥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도시 외곽이지만 전원주택치고는 제법 큰 편이었고 요즘 같은 때에는 땅값도 많이 올랐다. 이런 집은 팔면 값이 꽤 나가겠네요. 요즘 전원주택 인기 많다던데. 정우의 말에 선옥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왜 갑자기 집값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별다른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연의 접시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다연이 포크로 계란 후라이를 한 입 베어물며 환하게 웃었다. 선옥은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은미가 화장을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다. 한때는 예뻤던 딸이지만 요즘은 늘 피곤해 보였다. 엄마 다연이 학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오늘 면접이 있어서. 그럼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선옥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딸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건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가끔은 자신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떠맡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은미는 가방을 들며 급히 나갔다. 정우도 어디론가 나간다며 자리를 떴다. 선옥은 다연과 둘만 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는 자신만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딸과 사위는 생활비는 물론 집안일, 심지어 손녀 돌봄까지 당연히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연이 선옥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다연의 뺨을 살짝 꼬집었다.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다연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묵직한 피로감이 밀려왔다. 환갑이 넘어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며칠 후 선옥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은미와 정우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선옥이 들어오자 급히 대화를 멈췄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은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정우도 소파에서 보고 있던 서류를 재빨리 서류철에 넣었다.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별말 하지 않았다. 장 봐왔어. 다연이는 어디 있니?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선옥은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냉장고에 야채를 넣으면서 거실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돈이 너무 부족해. 이래가지고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방법이 있을 거야. 선옥은 딸과 사위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생활비며 공과금이며 모든 걸 자신이 대주고 있었다. 보건소에서 받는 연금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집에 함께 사는 이상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선옥은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을 바라봤다. 다연은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고 은미와 정우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어머니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시죠? 정우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고생이 뭐 있겠니? 가족인데. 그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시겠어요. 정우의 말에 은미도 끼어들었다. 맞아요, 엄마. 요즘 계속 허리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선옥은 젓가락을 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나는 아직 건강해. 너희들 걱정할 나이가 아니야. 어머니 다 연세 때문이죠. 요양원 들어가시면 편할 거예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정우의 말에 선옥은 깜짝 놀랐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은 아직 그럴 나이도 상황도 아니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요양원에 들어가?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해서요. 은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선옥에게는 그 웃음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후 선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 딸과 사위의 태도가 예전과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특히 오늘 서류를 급히 숨기던 모습이 신경 쓰였다. 밤늦게 다연을 재우고 나서 선옥은 거실로 나왔다. 은미와 정우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조용했다. 선옥은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이켜봤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는 소외되는 느낌이었다. 딸과 사위는 자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때로는 짐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선옥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정우가 숨겼던 서류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걸까? 그날 밤 선옥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당신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네요. 가족이라고 믿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선옥은 이불을 더 꼭 끌어안았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선옥은 집 뒤편 텃밭에서 김장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다. 올해는 배추가 유난히 잘 자라서 김치를 담그기에 충분했다. 허리를 굽혀 배추를 하나씩 뽑으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옥은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는 평소와 다르게 어딘지 경직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배추 좀 뽑고 있어. 김치 담글 준비하려고.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가 다가와서 선옥 옆에 쪼그려 앉았다.
하지만 배추를 뽑는 것보다는 선옥의 뒤쪽을 계속 훑어보는 것 같았다.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선옥이 말하며 다시 배추에 집중했다. 그 순간이었다. 뒤통수에 묵직한 충격이 가해졌다. 선옥의 시야가 급속도로 어두워지면서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정우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정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옥은 텃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둔한 통증이 밀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돌에 발이 걸리신 거예요. 정우가 선옥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선옥은 어리둥절한 채로 주변을 둘러봤다. 확실히 큰 돌이 하나 있었지만 자신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기억은 전혀 없었다. 내가 돌에 걸렸다고? 네, 그래서 머리를 다치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우는 친절하게 선옥을 집까지 부축해 주었다. 하지만 선옥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분명히 배추를 뽑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는데. 어머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은미가 급히 달려와서 선옥을 살펴봤다. 텃밭에서 돌에 걸려 넘어지셨어. 머리를 좀 다치신 것 같아. 정우가 설명했다. 은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선옥에게는 그 걱정도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병원 가야겠어요. 뇌진탕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선옥은 병원 가는 것을 거부했다. 별일 아닌 것 같았고 병원비도 아까웠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몸에 어딘가가 이상했다. 머리가 계속 어지러웠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평소보다 훨씬 피곤했고 가끔 속이 메스꺼웠다. 단순한 외상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할머니 괜찮아요? 다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 다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다. 정말로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일까? 왜 그 순간의 기억이 이렇게 흐릿할까? 그리고 정우의 그 그림자는 뭐였을까? 밤이 되어서도 머리에 통증은 계속되었다. 선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최근 들어 딸과 사위의 태도가 이상했고 오늘의 사고도 뭔가 석연치 않았다. 혹시 선옥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은 너무 끔찍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러나 몸의 이상한 증상들은 계속되었고 선옥은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선옥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방이 흙냄새였다. 코끝에 닿는 축축하고 차가운 흙의 냄새. 선옥은 공포에 휩싸여 몸부림쳤지만 몸 위에는 무거운 흙더미가 얹혀 있었다. 안 돼. 선옥은 깨달았다. 자신이 땅에 묻혔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채로 매장된 것이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고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도와줘. 누구든지. 선옥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흙에 묻힌 목소리는 아무데도 닿지 않았다.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흙의 무게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죽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다. 이렇게 혼자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인가? 다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손녀는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빗방울 소리가 들렸다.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이 흙을 적시면서 조금씩 스며들어왔다. 선옥의 얼굴에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거다. 선옥은 마지막 희망을 발견했다. 비가 흙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옥은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다. 손가락으로 흙을 파헤치고 팔을 움직여 위쪽으로 올려보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살고 싶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흙더미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선옥은 필사적으로 위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얼마나 깊이 묻혔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살아야 해. 다연이를 위해서라도. 드디어 손가락 끝이 공기에 닿았다. 선옥은 울음을 터뜨리며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쳤다. 손이 완전히 밖으로 나왔고 이어서 팔, 어깨, 순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마침내 머리까지 밖으로 나왔을 때 선옥은 진흙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다. 폭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다.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다. 내가 살았다. 선옥은 떨리는 다리로 흙구덩이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자신을 여기에 묻은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이제 확실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정우. 선옥의 입에서 사위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텃밭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그림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습.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폭우 속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선옥은 집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선옥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딸과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일까? 그 답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복수를 해야 했다. 비를 맞으며 걷는 선옥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낼 차례였다. 집에 도착한 선옥은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진흙투성이가 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일단 뒷마당에 있는 창고에 숨어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창고에서 낡은 수건으로 몸을 대충 닦으며 집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은미와 정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죽은 거 맞지? 은미의 목소리였다. 선옥은 깜짝 놀라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당연하지. 내가 확인했어. 완전히 묻었어. 정우의 대답에 선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었다. 그래도 무서워. 진짜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거야.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벌인 일인데. 보험금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보험금. 선옥은 더욱 귀를 기울였다. 보험금이 7억이나 되니까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을 거야. 그리고 이 집까지 팔면. 선옥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7억짜리 보험금. 언제 자신 명의로 그런 보험에 가입한 것인가. 어머니 서명은 어떻게 받았어? 쉽지. 요즘 어머니 약간 치매기가 있다고 하면서 은행에서 도장 찍게 했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정우의 말에 선옥은 경악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진짜 우리 엄마인데. 은미의 목소리에 약간의 죄책감이 묻어났다. 죄책감 들지 마. 어차피 어머니도 힘들어 하셨잖아. 연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들고 몸도 아프시고.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야. 그래도 뭐야.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어머니 때문이야.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고. 매일 눈치만 보면서.
정우의 목소리에는 변명과 합리화가 가득했다. 보험금만 타면 우리 빚 다 갚고 다연이 교육비도 해결되고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선옥은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돌봤던 딸이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손녀마저 그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다. 다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면, 실종신고 내고 며칠 후에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면 돼. 산에서 길을 잃고 사고를 당했다고. 정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것 같았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은미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는 그냥 슬픈 가족 연기만 하면 돼. 선옥은 더 이상 듣기가 힘들었다. 조용히 창고를 나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이 집에서 멀어져야 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선옥의 온몸은 추위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형수.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친정오빠 박형수가 우산을 쓰고 다가오고 있었다. 형수, 이 밤중에 왜 이런 모습으로? 형수는 은퇴한 경찰관으로 평소에도 선옥을 많이 챙겨주었다. 선옥은 오빠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오빠. 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몸이 이렇게 차가우면 안 돼. 박형수는 선옥을 부축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인 후 선옥은 오빠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뭐라고? 그런 일이. 박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빠, 나 정말 죽을 뻔했어. 땅에 묻혔는데 비가 와서 겨우 살아났어. 그 놈들이 정말. 감히 형수를. 박형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도 못 들어가겠어. 일단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자. 박형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죽은 줄 알게 놔두자. 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거야. 무슨 뜻이야? 형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보험금 타려고 움직일 거야. 그때 증거를 잡는 거지. 박형수의 제안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런데 다연이는 어쩌지? 그 아이는 진짜 할머니를 걱정할 텐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일단 며칠만 기다려보자. 그날 밤 선옥은 오빠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딸과 사위의 배신, 그리고 손녀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연아, 할머니는 살아있어. 조금만 기다려. 선옥은 손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복수는 하겠지만 그 순수한 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박형수는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 은미와 정우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 형수, 어제 밤에 실종신고가 들어왔어. 실종신고? 응. 박선옥이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고. 딸이 신고했어. 선옥은 씁쓸하게 웃었다. 벌써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봐. 박형수는 보험 관련 서류를 꺼내 보였다. 내 지인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형수 명의로 된 거액 보험이 정말 있어. 6개월 전에 가입됐네. 6개월 전. 그때부터 계획한 거구나. 선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딸과 사위가 6개월이나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이다. 서명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형수 모르게 도장을 이용했을 거야. 요즘은 대리인도 많이 허용하거든. 박형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수익자가 은미로 되어 있네.
그리고 부보험자도 정으로 등록됐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보험료를 형수가 낸 게 아니라 정우가 냈어. 뭐라고? 보험료 납부 계좌가 정우 명의야. 그럼 형수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안 나와. 박형수의 말에 선옥은 무릎을 쳤다. 그러니까 사고사로 꾸며야 하는 거구나. 맞아. 그래서 실종신고부터 내고 나중에 시체를 발견했다고 할 계획인 것 같아.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은미와 정우의 행동을 관찰했다. 형수의 동료가 경찰관이어서 수사 과정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형수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사흘째 되는 날 박형수가 급히 들어왔다. 뭔데? 오늘 아침에 정우가 산에 올라갔어. 아마 형수 시체를 심을 자리를 보러 간 것 같아. 시체를? 응. 실제 시체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동물 시체라도 구해다가 형수 옷을 입혀서 묻을 생각인 것 같아. 선옥은 그들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리고 은미는 장례식장에 미리 연락을 했어. 시체를 발견하면 바로 장례를 치르려는 것 같아. 정말 치밀하네. 하지만 우리도 준비했어. 내 후배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 놈들이 보험금 신청하는 순간 잡을 거야. 박형수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날 저녁 선옥은 오빠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형수, 장례식장에서 한번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어때? 장례식장에? 응. 놈들이 가짜 장례식 치를 때 형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선옥은 그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내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 그리고 박형수는 녹음기를 하나 꺼내 보였다. 형수가 땅에 묻혔을 때 이를 녹음해뒀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야. 언제 녹음한 거야? 형수가 창고에서 들었던 대화 있잖아. 그때 내가 따라가서 몰래 녹음했어. 선옥은 오빠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았어. 놈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날 밤 선옥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복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연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다연아, 할머니가 곧 돌아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선옥은 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고통이 끝나면 다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일주일 후 박형수의 예상대로 은미와 정우는 산에서 선옥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물론 그것은 동물의 뼈에 선옥의 옷을 입힌 가짜였다. 형수, 오늘이 장례식이야. 박형수가 검은색 옷을 입고 들어왔다. 나도 갈 준비됐어. 선옥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거울을 봤다. 일주일 동안 충분히 쉬어서 안색도 많이 좋아졌다. 계획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응.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모이면 스피커를 통해서 녹음된 대화를 틀어. 그러면 놈들이 당황할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가서 체포해. 형수는 그때까지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야. 선옥은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다.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이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선옥의 지인들, 보건소 동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선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제단 앞에는 자신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기묘한 기분이었다.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장례식을 보는 것은. 은미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슬픈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선옥에게는 모든 것이 가짜로 보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셔서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러게 선옥이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조문객들의 대화가 들렸다.
모두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애도하고 있었다. 정우는 한쪽에서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다. 아마 조의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시작해. 박형수가 선옥에게 신호를 보냈다. 장례식장의 스피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보험금만 타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을 거야. 정우의 목소리였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집까지 팔면. 은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어머니 서명은 어떻게 받았어? 쉽지. 요즘 어머니 약간 치매기가 있다고 하면서.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은미와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정우가 당황해서 스피커를 찾아 헤맸다. 죄책감 들지 마. 어차피 어머니도 힘들어 하셨잖아.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야. 결정적인 대화가 흘러나오자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저게 정우 목소리 아냐? 맞는 것 같은데. 보험금이 뭐라는 거야? 설마 선옥 언니를. 조문객들의 시선이 은미와 정우에게 집중되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은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보험금이 7억이나 되니까.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고 조문객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정말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야? 그럴 리가. 우리가 왜 어머니를. 정우가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박형수가 앞장서고 있었다. 정우 씨, 은미 씨 체포합니다. 뭘로 체포한다는 거예요? 박선옥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입니다. 경찰의 말에 조문객들이 경악했다. 살인 미수. 선옥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럼 이 장례식은 뭐란 말이야?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선옥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으며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내가 여기 살아있어.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장례식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옥을 바라봤다. 어머니. 은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엄마.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 살아있어. 너희가 죽이려 했지만. 선옥의 말에 은미가 무너져 내렸다. 정우는 여전히 부인하려 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정우야, 내가 땅에 묻힌 채로 죽어갈 뻔한 걸 모르는 척하지 마. 선옥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우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은미가 울면서 자백했다.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빚도 많고 다연히 교육비도. 어머니 보험금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은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정우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조문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다연이는 어디 있어? 선옥이 물었다. 친구 집에. 할머니 장례식 보기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그 아이를 보호한 건 다행이네. 선옥은 경찰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미와 정우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선옥은 자신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다. 정우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은미는 공범이지만 자백한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선옥은 다연을 데리러 갔다. 그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던 다연은
선옥을 보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선옥은 다연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다연의 질문에 선옥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엄마, 아빠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해. 하지만 할머니가 다연이를 지켜줄게. 할머니하고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둘이서 새로운 집에서 살자. 선옥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전원주택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다연과 함께 살 생각이었다. 며칠 후 선옥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둘러봤다.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다. 도시개발로 땅값이 많이 올라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새 집은 어떤 집이에요? 작지만 예쁜 집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작은 카페도 할 생각이야. 카페요? 응. 할머니가 커피도 잘 타고 케이크도 만들 줄 알거든. 선옥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영양관리가 있었고 요리도 잘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연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 카페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다연이.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선옥은 다연을 재우고 혼자 베란다에 나와 앉았다. 작은 집이지만 평화로웠다. 더 이상 가족의 배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며칠 후 선옥은 집 근처에 작은 카페 자리를 얻었다. 다연이네 카페라는 이름으로 간판도 달았다. 할머니, 제 이름으로 카페 이름을 지으셨어요? 응. 다연이가 할머니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거든. 카페를 준비하면서 선옥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아저씨, 커피 원두를 공급해주는 업체 사장님, 그리고 단골이 될 동네 사람들까지. 사장님, 직접 만든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손녀하고 함께 만든 거예요. 선옥은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갔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어느 날 저녁 다연이 숙제를 하면서 물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돌아와요? 선옥은 잠시 생각했다. 진실을 모두 말하기에는 다연이 아직 어렸다. 다연아, 엄마, 아빠는 지금 반성하고 있어. 할머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어떤 잘못이요? 할머니를 아프게 한 일이야. 그래서 지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그럼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착하시니까. 다연의 순수한 말에 선옥은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용서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 할머니도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 그럼 제가 할머니 상처를 낫게 해드릴게요. 다연이 선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옥은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카페 개업 한 달 후 선옥은 정기적으로 오는 단골 손님들과 친해졌다. 혼자 사는 할머니, 은퇴한 선생님, 젊은 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 같은 느낌이에요. 고마워요. 저도 손님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선옥은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아갔다. 이전에는 가족에게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선옥은 카페의 문을 닫고 다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선옥은 그날을 떠올렸다. 생매장에서 깨어났던 그 비 오는 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나온 그 순간.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야. 정말요? 응. 할머니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 선옥은 다연의 손을 잡으며 걸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박하고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다연을 재운 후 선옥은 다시 베란다에 나와 앉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비 같았다. 당신. 선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죽음 속에서 살아났어요. 진짜 복수는 나를 버린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선옥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짜 자유로웠다.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카페 앞 화단에는 선옥이 심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다연은 학교에서 돌아와 카페에서 숙제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다연이 그림을 보여주었다. 작은 카페 앞에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다. 우리 둘만 그렸구나. 네. 선생님이 가족을 그리라고 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그렸어요. 다연의 말에 선옥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이에게는 지금이 진짜 가족이었다.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럼 할머니랑 다연이는 평생 함께야. 선옥은 다연을 꼭 안으며 말했다. 어느 날 은미가 카페를 찾아왔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선옥은 은미를 보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엄마. 은미는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들어와도 되는지 묻는 듯한 표정이었다. 들어와. 선옥의 허락에 은미가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다연은 그때 학교에 가고 없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미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니? 선옥의 차가운 말에 은미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그날을 생각하면서.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땅에 묻혔던 그 공포가 사라지니? 내가 느꼈던 배신감이 없어지니? 은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다연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다연이는 나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너 없어도. 선옥의 말이 매서웠지만 사실이었다. 다연이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 돼. 그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은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다연이를 잘 키워주세요.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구나. 은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카페를 나갔다. 선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딸에 대한 정은 남아있었지만 용서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다. 그날 저녁 다연이 물었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왔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엄마 향수 냄새가 나요. 아이의 감각은 역시 예민했다. 그래, 잠깐 들렀다 갔어.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다연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어.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다연의 솔직한 말에 선옥은 마음이 아팠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아이에게는 엄마였다. 다연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엄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서 지내는 게 좋지 않니? 좋아요. 할머니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다연의 환한 웃음에 선옥도 미소를 지었다. 계절이 또 바뀌어 여름이 되었다. 카페는 점점 더 많은 단골들로 붐볐다. 선옥은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다연도 카페 일을 도우며 함께 성장해 갔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요리사가 될래요. 요리사? 좋은 생각이네.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다연의 꿈을 들으며 선옥은 뿌듯했다. 이 아이는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어느 날 밤 선옥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싶었다. 오늘로 생매장에서 살아난 지 1년이 되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땅에 묻혀 죽을 뻔했을 때의 그 절망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이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진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박되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연이는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카페 간판을 비추고 있었다. 다연이네 카페 작지만 소중한 자신들만의 공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선옥은 카페 준비를 하며 생각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이고 다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할 것이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다연이 잠옷을 입고 뛰어와 안겼다. 좋은 아침, 우리 다연이. 선옥은 다연을 꼭 안으며 진심으로 감사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할머니,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새로운 케이크 레시피를 시도해 볼까? 와, 좋아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케이크 만들기를 시작했다. 밀가루가 날리고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관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카페 문을 열며 선옥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죽음 속에서 살아나면서 얻은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다. 복수보다 더 완벽한 승리였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어서 오세요. 다연이네 카페입니다. 첫 번째 손님을 맞으며 선옥은 환하게 웃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여러분, 생매장에서 살아난 여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걸 박선옥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며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